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미증시 분석해봐야 되겠죠?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네네. 예.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골디락스에서 침체로 투자 심리 급변. 사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경제 골디락스 전망 표현이 제기됐는데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락을 언제까지 더 버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7월 16일 날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 기록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 정도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세븐 주식이 일단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하염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오늘 또 한마디로 폭락이었습니다. 3~4%씩 주가가 지수 자체가 떨어졌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 대부분 6~7%만큼 10%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저께 한국이라든가 일본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뭐 좀 덜했다 하더라도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예외 없이 큰 폭에 떨어졌는데요. 앞선 코너에도 보셨겠지만 변동성 지표 하나만 보셔도 이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는 38.15, 38.5포인트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 이것이 장중에는 60포인트를 넘어서서 팬데믹 직후에 팬데믹 처음 들어갔을 때 이후에 보면 이게 68 정도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오늘 최대치까지 오늘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오늘 금년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7월 16일 사상 최고가 이후에 주가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서 오늘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최고점 대비 지금 8.5% 정도 떨어져서 조정 국면의 진입에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리세션 우려까지 어째 가미되면서 시장에 하염없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 것이 실망스러웠죠. 물론 오늘은 또 서비스 지수가 나와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50 이상이 나왔고 기대보다 좋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한 하루였다라고. 조금 낙폭을 줄이는 정도?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났던 어제 설명드렸던 고용 보고서가 일단 나름대로는 워낙 기대보다 절반밖에 안 나왔고요.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 그래서 어저께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무슨 샴 이펙트다, 뭐 샴의 룰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려운 구간의 걱정거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골디락스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시장에서 약간 멈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바로 리세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표상은 한 번만 예상되고 있다라고 6월 말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많은 IB에서는 지금 9월에서 항상 50bp를 인하해야 된다는 확률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80% 정도 이상의 확률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각은 올해 연말까지요. 50bp 인하가 두 번. 그리고 한 번은 그냥 25bp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125bp의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극히 일부에서는 지금 8월, 우리 9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니까요. 긴급으로 내려야 8월에 된다. 긴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50bp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75bp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 하며 나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얘기 많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리세션 진행 가능성을 15%에서 25%까지 올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오면 바로 주식 오히려 반등할 때 팔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금리 인하는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경고의 목소리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경고의 목소리 있는 반면 오늘은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잠시 전에도 인터뷰를 미국에서 한 방송에서 했는데요.
지금 주시장이 떨어진 걸 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수할 기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의견도 꽤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는 인하하는데 리세션이 같이 올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어저께 뭐 경제 방송이나 경제 전문 채널 뭐 이렇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 많이 하는 거를 저도 뉴스도 보고 그런 것도 영상 제목 있는 거 봤는데요. 제가 팩트만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929년이니까요. 100년의 역사, S&P 500이 생긴 이래 역사를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과거 100년간에 총 22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 첫 번째 금리가 나왔던 것이 전체적으로 22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첫 1년 동안에 최고는 82%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죠. 1933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최악은 45%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1973년입니다. 첫 번째 오일 쇼크가 있을 때인데요. 그럼 평균은 어땠느냐? 평균은 금리가 첫 번째 인하한 다음에 평균 11%가 올라갔습니다. 11% 올라갔다는 것은 S&P 500의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그냥 매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냐 하실 텐데 리세션이 있고 없고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리세션이 없을 경우, 즉 금리는 인하했는데 리세션이 첫 1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면요. 연평균 지금 주가는 평균적으로 17% 올라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래서 리세션이 오면 어떠냐. 리세션이 왔을 경우에도 평균 8%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언젠가 또 분명히 오는 거죠. 리세션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인데 여하튼 리세션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11% 정도 올랐고요. 리세션이 없을 경우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리세션이 있을 때라도 8% 올랐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계절적 특성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이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의 역사입니까? 거의 30년의 역사인데요. 월별 ETF라든가 뮤추얼 펀드의 자금의 순유입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8월은 항상 이런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쉽게 얘기하는 분들은 야, 뭐 휴가 때 돈을 썼다 뭐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8월 달은 항상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시기였고요. 특히 이제 상순, 하순 1년 12달을 상순, 하순으로 남은 24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는 기억나시죠? 7월 첫 상순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안 좋았던 중에서 쉽게 해서 꼴찌에서 5번째가 지금이 딱 지금 시기입니다. 8월 첫 주째부터 2주째, 그래서 3주째 초반 이런 정도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지금 이것은 항상 시즈널, 그 시기적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수급도 있고 다 있지만 미국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전망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 귀에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마감 후에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너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팔란티어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때 오늘 네. 팔란티어 또 깜짝 실적 나면서 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심이 없으실 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S&P 500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한 리비전, 이익 전망을 위로 올리냐 아래로 올리냐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표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익 전망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하향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간에 까만 선입니다. 올해의 까만 선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추세가 안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2025년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가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패닉 매매는 좀 자제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S&P 또 떨어지면서 3일 연속으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1% 이상. 그런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3일 연속 하락했을 경우에요. 그 다음 일주일, 한 달, 3개월, 1년 후에 어땠냐는 것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여전히 좀 약세가 진행되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가 조금 더 약세가 났다는 게 평균이 되겠고요. 한 달 후에 가면 이제 보합 정도 가겠고요. 다만 3개월 후, 1년 후에 가면
하면 주가 상당히 회복합니다. 3개월 후에 하면 8%, 1년 후에 되면 20.4%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머니투의 방송이 대표 방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CNBC 방송이 누가 뭐래도 대표 방송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진 날은 우리도 특집 방송 하지 않습니까? 예. 긴급 방송하고 할 때 CNBC에서는 마켓이 텀 오일이라는 특별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떨어졌다면 지금 내노라 전문가 다 나와서 하거든요. 네. 그게 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요. 2022년만 하더라도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년, 50년 동안에 1년에 보통 2-3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1년 후를 보잖아요. 그 이후에 1년. 그럼 방송했던 날 1년 후에 보면 예외 없이 100% 주가는 상승했겠고요. 네. 평균 상승률 한 15% 정도 났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통계가 진짜 다양하다. 예. 이런 거 보시면서 너무 패닉에 휩쓸려서 네. 매매를 좀 휩쓸리는 그런 매매는 지나고 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후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조정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패닉 매매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매일같이 찍다가 참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통계적, 시기적 요인도 있고요. 지금 당분간 이제 금리 인하 뭐 50bp냐 75bp냐 이러한 또 잡음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나 많이 하락한 이유가 또 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자, 미국 경제 침체에 이어 어제 아시아 증시 폭락까지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뭉칫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흥미로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소위 엔화를 그 해외에 대출한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제 폭주한 것이 아실 수 있어 보이고요. 특히 2015년 이후에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차례 팬데믹 이후 직후에 또 크게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돈으로 보면 275조 엔 정도가 엄청난 규모가 있다라고 여기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겠고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금리가 싼 곳에서 사갖고 다른 곳에 그 싼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일본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시작하고 엔화가 그러다 보니 강세가 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달러 엔추이 보면 지금 얼마 전에 160엔 갖고 저희도 뭐 사상 최대 수준 30년 만에 50년 만에 최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게 145엔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엔화가 강세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엔화를 빌려갖고 뭐 한국에 투자했건 어디에 투자했건 간에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리를 갑자기 넣어주고 엔화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워낙 이제 그 엔화가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갔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그럴 줄 알고 쉽게 해서 해지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해지에 넣었으면 이들이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걱정을 안 할 텐데 지금 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분석 기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기술주들을 좀 매도하고 일본의 이제 엔화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 이것의 이제 흐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보가 참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떠나버린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의 지분을 먼저 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먼저 좀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애플의 오늘 주가가 한 60% 떨어졌잖아요. 이건 역시 이제 그 전체적인 글로벌 수급도 글로벌 시장의 악재도 있었지만 역시 지난 주말에 나왔고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절반 가까이 팔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유의를 하실 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방송이건 뭐 우리나라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워렌 버핏이 애플을 왜 팔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특히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부 다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단 한 번도 애플을 지금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수했어가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해준 것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그 당시에 한 5% 줄였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팔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다 뇌피셜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왜 팔았냐 그런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팔 물량이 지금 나머지 물량 다 팔 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으나 일정 좀 팔았으면 일단 지나간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애플의 분기별 매출 추이가 지금 지난번에 엊그저께 나왔을 때 지금 매출이 증가세를 반전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연간으로 보면 연간도 성장성을 다시 올해나 내년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적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가 이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 265에서 275달러로 올려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목표 주가 256달러를 재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 투자 의견도 최소 5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애플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 최근의 투자 의견 자체에 대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행보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중요하죠. 애플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서 팔란티어의 실적도 나쁘지 않아 지금 시간외에서 13% 급등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미국의 숫자 실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마켓워치인데요. 뭉칫돈이 몰리는 채권 ETF입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대비하면서 채권 ETF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7월에 이미 기록적인 자금 흐름을 기록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7월 한 달간 39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미국 채권 ETF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기 그 10년물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최근 추세가 워낙 또 급속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몰리면서 채권 투자에 좀 늘리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랑 완전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특히는 특정 물건이 아니라 모아놓은 것들에 대한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ETF를 투자할 때 여러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보셔야 되겠고 아니면 심지어 초장기 물건이냐 보셔야 되겠고요. 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이냐, 투기 등급 채권이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리고 패시브냐, 액티브냐 차이인데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미국의 대표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있는데요. 대표 ETF란 건 투자 등급이고요. 투자 등급이고 단기, 중기, 장기 미국의 국채 위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채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쪽에 정상적인 ETF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ETF는 채권 ETF는 두 개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AGG라는 ETF가 있겠고요. 뱅가드에서 하는 BND라는 ETF가 대표 ETF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주식 S&P 500이 대표이듯이 미국의 채권 ETF는 이거 두 개가 대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채권 ETF에 대한 움직임까지 파악했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